자, 오늘은 임진왜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임진왜란을 우리가 다루게 됐느냐? 작년 2014년에는 KBS 대하 드라마 정도전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국민들의. 올해는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이 드디어 또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했던 사실상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성룡이 누구인지, 그분의 업적은 무엇이는지는 좀, 왜냐면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장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성룡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 과정,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룡입니다. 서해 유성룡.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하고 같은 동네에서 뛰어놀고 자랍니다. 3살 선배죠, 이순신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의 됨됨이하고 능력을 알아보고 임진왜란 벌어지기 1년 2개월 전에 현감이었던, 작은 현의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강력 추천을 합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여기는 유성룡께서 이제 좌의정이었습니다. 좌의정이었고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요직에 심어 놓으신 분이 여기는 유성룡이셨고, 그리고 왜란이 터지고 나서 여기는 영의정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사실상 전쟁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신 분이 유성룡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룡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고 하죠. 보통 이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성균관이라는 대학교입니다. 성균관 대학교에 가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데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거기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유성룡 같은 경우는 딱 2년 만에, 오늘날로 따지면 조기 졸업이죠. 그래서 2년 만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고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1,000원짜리 표지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퇴계 이황이시죠. 이황 선생께서 유성룡을 보고 이 아이는 총명함이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할 정도로 아주 청년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유성룡은 평생 한 명의 임금만 모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조입니다. 유성룡이 과거에 합격하고 2년 있다가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유성룡이 돌아가시고 또 1년 있다가 여기는 선조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한 임금만 모셨던 분이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5대 재상으로 손꼽히게 되는데요. 근데 유성룡 말고 다른 재상들을 보면, 자, 세종대왕 때 황희랄지, 아니면은 조선 후기 정조대왕 때 최재공이랄지, 대장 밑에 쫄장 없다고 항상 이렇게 성군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훌륭한 재상이 나오는 법인데,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전쟁을 발발시킨 것뿐만 아니라 전쟁 때 이게 도망가도 되게 비겁하고 별로 우리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인물 아닙니까? 쫄장 밑에 대장 났다, 뭐 이런 캐릭터가, 뭐 이런 상황이 바로 유성룡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성룡은 7년 동안 임진왜란을 진두 지휘했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노량해전으로 전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파직을 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데 임금이 질 수는 없잖아요. 뭐 관직에서 물러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바로 징비록이 되는 것이죠. 이 징비록이라는 건 뭐냐면 영의정 반성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하고 되짚어보는, 바둑으로 따지면 복귀해본다고 그러죠. 그런 이유에서 쓴 것이 바로 징비록이 됩니다. 징비록을 쓰고 나서 한 16년 정도 지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크게 회자되지 못하고요.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번역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왜란 때의 일들을 다 담아가지고 새로이 만든 것이 바로 일본판 징비록이 되고요. 이 사실을 우리 조선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통신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고 뒤늦게야 여기는 징비록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성룡과 징비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는 임진왜란과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35년 그들한테 지배당하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내용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이 보면 항상 우리나라와 그 중국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 바이러스 침투하듯이 일본이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자, 보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벌어진 4월 13일 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전쟁이 됩니다. 그 당시 전쟁의 배경을 보면 이 중국이 이제 명나라였는데 이 명나라 말기에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 북쪽으로는 그 몽골족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제 왜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해적들, 일본 군대가 아닙니다. 도둑놈 구자예요. 일본 해적들이 출몰 하면서 굉장히 명나라는 그 내후외환을 겪고 있었어요. 안으로는 부정부패, 밖으로는 여기는 오랑캐들의 침입. 이런 거였죠. 왕조 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기는 조선은 어땠냐면 이때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북랑 정치가 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선한테 불리한 점이 200년간의 지나친 평화였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일본을 잊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100여 년간의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여기는 무사들의 에너지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밖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사들 다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선을 병참 기지화 삼아서 중국을 치려고 그랬어요. 토요토미는 조선 정벌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는 중국이 자신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중국의 넓은 땅을 영지로 사무라이 무사들한테 나눠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을 최초로 한 인물이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꿈을 누가 꺾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토요토미의 망상을 300년 뒤에 현실로 이루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토 히로부미가 됩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안중근 의사의 손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지만 사실상 한반도 침략의 원흉이었던 자가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나와야겠지만 요것이 이제 그 1910년 11월자 일본 그 만화 잡지, 정치 잡지죠. 도쿄폭에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게 1910년 8월 29일이니까 국권비탈 직후에 일본인들이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만난 두 영웅의 악수 이런 장면이에요. 아이고 이토 히로부미 수고 많았어. 내가 못 이뤘던 꿈을 네가 초석을 닦아놓고 왔구나. 어서 오게 그러면서 저승에서 두드리는 이런 끔찍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때 그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잡아먹힐 때 여기는 중국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명나라였고 이제 청나라 시대였잖아요. 이 청나라가 왕조 말기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일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화력도 강하고 병력도 훨씬 많았는데 일본한테 왜 졌는지 아세요? 청일전쟁에서 빵 하고 안보 사격을 합니다. 청나라가. 일본배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콩가루가 퍽 하고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폭탄이 터졌는데 파편이 튄 게 아니라 콩가루하고 무슨 막 흙 같은 게 터집니다. 군에 포탄을 납부하는 그 업자가 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약 대신 폭약 대신 거기다 콩가루를 섞어갖고 보낸 거야. 이렇게 나라가 부패해 있으니 당연히 일본한테 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시 조선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우리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습한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건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선통신사랄지 국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한테 알려왔어요. 야, 조선아, 앞장서라. 명나라 정벌하게 길을 앞장서라. 끊임없이 정명향도를 외쳤어요. 근데 조선은 외면했던 거죠. 선조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뭐 일본이 쳐들어와 봐야 뭐 어쩌겠어. 명나라 아버지가 도와주시겠지. 이런 위정자들이 아니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592년 4월 13일 날 여기는 일본군.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는 오사카에 성을 쌓고요. 방어를 위한 성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성을 쌓고 30만 명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최소 16만 명 이상으로 밀고 들어온 전쟁이 여기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16세기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명나라까지 개입을 하면서 한중일 3국 간의 전쟁으로 이게 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죠. 기습 아니었어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여기는 복례성 함락하고 여기는 부산포까지 함락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 벌어지기 직전에 여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2, 3년 전에 조선에 간첩들이 많이 파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왔다 갔다 했던 일본 승려 상인들 100% 간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전력을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엔 군대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엔 안 믿었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엔 군대가 없었습니다. 200년간 지속됐던 지나친 평화가 우리의 군인들, 우리의 마인드 자체를 나약하게 만든 상태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 곧 공개됩니다.